이 교수의 소설 읽기 3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영성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영성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클라이막스 같은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The Death of 이반 일리치라고 영어로 번역된 거죠. 86년도, 1886년도. 그거를 이제 그냥 그걸만 있는 게 아니라 간디 마틴 루터 킹 등의 비폭력 저항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톨스토이 예수하고 참회록인데 그 둘 다가 영상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함께 읽으려는 것도 그거로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성의 세계관을 소개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주의라고 그러죠. 그거의 힘도 영성에서 나왔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번역한 서울대 노노문학과 김현경 교수도 영성을 언급하지 않고 해설의 제목을 영성이 아니라 질병서사의 위험이라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 죽는데 암에 걸려서 그 질병서사 죽는 병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얘기를 안 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것이라는 게 나오고 그것은 이제 모호해요 말이.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그래서 뭐라고 그 중간에 그 해설의 이 부분을 인용해 보면 지금껏 부정되어 온 그것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명시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의 뉘우침과 가족의 화해로 직행한다. 그게 아닌 것을 탓하기 쉽지만 그 반대로 심지어 반과의 지향을 거친 합을 소설하기는 톨스토이조차 힘들었던 모양이다. 잘 모르겠다는 소리죠. 의사의 사망 선고를 전후하여 이반 일리치는 죽음 대신 빛을 본다. 이반 일리치가 본 빛이 뭐냐 이거죠. 어? 그의 최후를 장식한 빛의 이미지는 죽음에 대한 중년 작가의 판타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김현경 교수는 이 소설을 죽음에 대한 중년 작가의 판타지라고 규정을 해요. 판타지가 뭐냐면 터무니없는 가상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상을 깨며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을 잡은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반 일리치가 죽는 순간에 만난 빛이 뭐다? 실제 현실의 경험이라기보다는 터무니없는 사건일 뿐이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를 치부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 이반 일치가 빛을 만나는 순간, 그거는 사실은 톨스토이의 영성 사상 이해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며 특히 그것의 해석을 위해서 그게 뭔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것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걸 길게 해서 인용을 해야 되고 이 소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동안 내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흘 내내 그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동안 보이지도 극복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예의 그 검은 자리에 마구 쑤셔 넣었고 그는 몸부림칠 뿐이었다. 형리의 소나기에 잡힌 사형수처럼 자신이 구원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발버둥질을 해댔다. 매 순간 투쟁하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소름 끼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느꼈다. 죽어가는 과정이죠. 이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괴로운 일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이 훌륭했다는 의식이었다. 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정당화가 그를 올가맨 채 앞으로 나아가도록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괴롭히기만 했다. 갑자기 어떤 힘이 그의 가슴팍과 옆구리를 툭 치더니 벼슬게 숨통을 털어막았고
그는 구멍 속으로 나뒹굴었다. 그곳 구멍의 끝에서 뭔가 반짝였다. 기차를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뒤로 가고 있음을 도련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 전부 그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한 다음 그는 갑자기 잠잠해졌다. 사흘째 되는 날의 끝. 그가 죽기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살며시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침대로 다가왔다. 죽어가는 자는 계속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내저었다. 그의 손이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들은 그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을 나뒹굴며 빛을 보았고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이 대체 뭐냐고 자문한 뒤 귀를 기울이며 잠잠해졌다. 그때 누가 손에 힘을 맞추고 있음을 느꼈다. 눈을 뜨고서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들이 가엾었다. 아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허리와 뺨을 적시는 눈물을 닦지 않는데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가엾었다. 그렇다. 나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괴로워하겠지만 그래도 한결 좋아지리라. 그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뱉을 힘이 없었다. 하긴 굳이 뭐라고 말해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에게 눈짓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려가 불쌍해. 당신도 그렇고. 그는 용서해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보내줘라고 얘기했고 그 말을 바로잡을 기력조차 없어서 한 손을 내주었다. 하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러자 그를 괴롭히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모든 것이 일순간 양쪽 열 갈래 방향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왔고 돌연 모조리 선명해졌다.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단순한가. 그런 생각했다. 그럼 통증은? 그가 자문했다. 그것은 어디로 갔지? 자, 통증은 어디 있느냐? 그가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바로 여기 있군. 그럼 통증은 내버려 둬야지. 그럼 죽음은 어디 있는가? 그는 예전의 습관대로 죽음의 공포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 있는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공포도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찰나의 일이었고 그 순간의 의미는 이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가 겪은 단말마의 고통은 2시간이나 더 이어졌다. 그의 가슴팍에서 뭔가가 부글거렸다. 녹초가 된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 다음에 부글거리는 소리도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점점 희박해졌다.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말을 듣는 그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끝난 건 죽음이야.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없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다가 한중간에 그대로 멈추더니 몸을 쭉 뻗은 채 죽었다. 김연경 교수가 주목한 그것은 이반일 씨가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죽음의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 삶이 훌륭했다는 의식 등 자기 삶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를 버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꼬박 사흘에 걸친 끔찍한 고통이 있은 후인데도 이반 일리 씨는 그것이 대체 뭐냐고 자문한지 귀를 기울이며 잠잠해졌습니다. 김현경 교수가 참된 인생으로 해석한 그것의 회복 과정을 이반 일리치보다 차분하게 진행된 말기암 환자의 사례로 재현한 게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영화 읽기로 읽은 노벨 문학상 수상의 가족 이식으로가 각본을 쓴 올리버 허머너스 감독의 리빙 어떤 인생과
그 영화의 원작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이키루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카이사르처럼 보편인간이자 특수인간으로서 언젠가는 생명 현장의 끝장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톨스토이식으로 그게 아닌 것, 속의 그것, 즉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번안한 이키루에서 실천적이고 행정적인 이타주의의 일례로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중년 톨스토이가 미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던져주는 전언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관한 이런 주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반 일리치가 질문한 그것에 대한 대답인 다음과 같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천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죽음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예전의 습관대로 죽음의 공포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즉 어디에 있는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포도 없었다. 죽음 대신 피스에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기쁠 수. 필자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명상하다가 최근에 쓴 시 톨스토이를 읽는 시간도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왔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말하고 싶어졌다. 그가 죽기 직전에서야 말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지경에서야 겨우겨우 영성의 세계를 만났는데 그 빛나는 언어 도단의 세계를 모르는 무시하는 세상에게 말하려고 톨스토이와 차메롭과 톨스토이 예술을 읽는다. 말 너머의 세계를 말로 읽는다. 톨스토이의 구원과 일리치의 곤경에 온몸이 깊이 빠져들 때까지 딸깍 혈압 열리듯 내 말의 시간이 그래 하리라. 필자가 시에서 강조하듯 톨스토이의 그것은 김연경 교수, 프로사와 아키라 감독이나 올리버 허머너스 감독이 추정하는 참된 인생이나 바람직한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기 직전에 만난 그것의 대답인 영성의 빛이 포함된 이것 때문에 그것은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참된 인생이나 바람직한 삶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영적 차원의 그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현경 교수가 인용한 중년 톨스토이의 미나 세 가지 질문을 두 개 던져주는 전환 중 하나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도 그것처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 영성 사상가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듯 물질적 현실 세계의 지금과 초시간 초공간의 영성 세계의 입구인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에 있습니다. 여기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망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잘 살았다는 건 시간 속에서의 잘 사는 거죠. 시간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는 순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마음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당신이 그걸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일반인이 있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채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래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과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한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에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를 희미하게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현재에 집착할수록 가장 소중한 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과 형태를 초월한 존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참회록의 소설적 변형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었던 그렇지만 소설에서는 끝이 나오니까 거의 설명되지 못한 이것의 빛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톨스토이 예술에서 음, 제공되었다고 생각해요. 톨스토이 예수의 부록 나는 왜 예수를 말하는가에서 참회록을 쓰게 된 상황.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참회록을 왜 읽냐면 이게 이제 이반일치의 죽음을 쓰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고 톨스토이 예수는 그 마지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대답인 이것에 대한 설명 그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반일치의 죽음을 읽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예수를 참조하면 되겠죠.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것도 신학이나 역사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무서명한 철학자들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반일치는 죽을 때 질문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소설로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고 톨스토이는 50세에 질문한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일 뿐이고 내 삶의 목적은 없으며 삶 자체가 악이라는 답을 얻었다는 것. 그렇게 나는 절망했으며 스스로 생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내 자신이 신앙이 있던 시절에 삶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부유하지만 부패하지 않고 신앙을 품고 살아갔던 많은 이들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나는 질문에 대한 현자들의 대답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주는 해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근본적인 가르침에 비교해 보았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원천은 복음서였으며 그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영혼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동안 예수의 말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이며 그렇게 된 원인은
기독교라는 지붕 아래서 그동안 전파되어 온 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의 말씀 가르침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 참된 가르침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조차도 다른 부분의 해석에 부합되도록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이 잘못된 해석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은 태초에 시작되어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계시의 큰 사실에서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모세오경이나 시편, 사도행전, 사관서, 계시록의 내용보다 이 예수의 말이 더 중요하며 의회의 결정이나 사제의 글보다 예수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와서는 더 심해졌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충격이 없었죠. 톨스토이한테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하고 전혀 다르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의 성공,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앞에서 또 그렇게 성공했을 때도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저명한 철학자들에게 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사실은 톨스토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차가울한 영적 상상력이 있다. 증거죠, 이게. 그죠? 그거 뭐라고 안 그랬는데 혼자 찾아낸 거예요. 죽을 지경도 아닌데. 이반일리처럼. 에카르 톨레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듯 일반 대중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자아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세상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죽음. 그치? 그때. 그 이반일리처럼 말이죠. 또는 죽음에 가까운 에고 멸절의 위기를 경험하게 돼서야 톨스토이처럼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것도 동영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은 거. 많은 사람들이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된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일반 사람은 둘째치고. 근데 톨스토이는 이런 거 하나도 안 겪었는데 질문한 거죠. 고통이 그들에게 거짓 자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에고가 지시하는 피상적인 목표와 욕망을 버리도록 가르쳤던 거죠. 고통이 중요해요. 고통이 그들을 좀 더 참되게 만든 거죠. 당신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일 속에는 의미심장한 교훈이 감춰져 있습니다.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는 당신 삶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고통의 학교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이 거짓 자아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에고가 지시하는 피상적인 목표와 욕망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그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삶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뒤돌아보며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말기암 등 임박한 죽음의 경험을 통한 영성세계 발견의 발전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발견 과정을. 그러니까 명성 사상의 스승들 좋다. 현실 세계에 매몰된 거짓자 이미지를 벗어던지기가 어려웠듯 이 책의 독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 대부분은 영성 세계의 존재를 알리는 죽음의 소식 앞에서도 그게 자기가 죽는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면, 즉 죽음이 자기 발등에 불이 되지 않았다면 영혼의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기존의 삶의 관습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왜 바꾸냐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장에 나와요. 그래서 집무실에 모인 이 신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판사들, 당사자나 지인들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였다. 이 죽음으로 인해 각자의 머릿속에는 직장 내의 인사이동과 가능할 법한 변호에 관한 생각만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 자체는 늘 그렇듯 부고를 접한 모두에게 내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쩌겠어 죽었는 걸.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 가까운 지인들, 이른바 이반 일리씨 친구들은 이와 더불어 이제 예의상 몹시 따분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추도식에 참석하여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조의를 표해야 한다는 떨떠름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김연경 교수가 이 작품의 고성적 묘미는 주인공의 죽음 직후의 풍경을 소설의 일장에 위치시킨 것이다라고 지적하듯 일장의 장례 장면은 특히 독자 친화적입니다. 우리 다 느끼는 거 비슷한 거. 여기서 일장의 주인공이 나오죠. 이반 일치의 동료,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로서 땡과 인간됨을 적절히 두루 갖춘 표도로 이바노비치가 작가의 대변자로 나선다. 그의 엄정한 낯설게 하는 시선이 포착한 세상에는 인간, 고인과 죽음이 없다. 거기에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삶, 더 정확히는 생활의 장면만이 있다. 표도로 이바노비치가 장례식장에서 친구 이반 일리치를 망자로 만났을 때 이런 끔찍한 공부를 겪어야 운명을 짓는 아들과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이반 일리치 준영이 보내는 메시지를 으스스한 기분으로 어, 전달받은 것 같아요. 그는 표도로 이바노치가 보지 못한 사이에 더 야위어서 몹시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모든 망자처럼 아름답고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의미심장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해야 할 일을 해냈고 더욱이 제대로 해놨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 밖에도 아직 살아있는 차에 대한 책망이나 무언가를 경고하는 기색이 담긴 표정이었다. 이 경고가 표드로 이바누치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 듯 했다. 왠지 불쾌해진 까닭에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다시 한번 서둘러 성호를 긋고 자기가 생각해도 예의범죄라고 날 만큼 서둘러 몸을 돌린 뒤 얼른 문쪽으로 갔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보내는 메시지는 김연경 교수가 적절하게 묘사하듯 독자 대부분과 더불어 이반 일리치의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로서 속됨과 인간됨을 적절히 두루 갖춘 이 표도로 이바노비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요구입니다. 혹여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박힌 채 매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자기를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파멸의 벼랑에 홀로 살아야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3자 입에서 호들갑이라니 눈에 안 보여 매형은 죽은 사람이야. 매형의 눈을 보란 말이야. 초점이 없잖아. 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말까지 듣고 나서야 최초로 피할 수 없다고 여기며 정면으로 부닥친 죽음의 메시지라는 건 이반일 씨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각했던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문제는 맹장도 신장도 아니야.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렇다. 삶이 있다가 지금 떠나는 중인데도 나는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다. 그렇다. 무엇하러 나 자신을 기만할 것인가?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나만 빼놓고 모두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오직 몇 주냐, 며칠이냐는 것뿐이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른다. 빛이 있었지만 바야흐로 암흑이다.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저리로 가겠구나. 어디라고? 그는 오싹 소름이 돋았고 숨이 콱 막혔다. 심장이 쿵쾅 뛰는 되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없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 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없어졌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령 죽음인가? 안 돼 싫어. 그는 벌떡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놀리다가 양초와 촛대를 모두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 베개 그저 즐길 따름이다. 멀리 문 뒤로 웅성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들은 아무래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들 죽을 테니까 바보같이. 나는 좀 일찍 저들은 좀 이따가 떠날 뿐이다. 저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신이 같고 짐승 같은 놈들. 분노가 치밀어 숨이 오르자 숨이 막혔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런 공부를 겪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 리가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영어로 DABDA라고 하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등 죽음의 5단계는 엘리베스 케블로로스가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에서 선보인 모델로서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 거예요. TPDI에 나오죠. 음, 지난 8월 24일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 리우스 퀴블러로스가 향년 78세로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트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 여성의 심리학자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이유는 그녀가 평생 죽음을 연구한 독특한 여성학자였기 때문이다. 죽음에 관한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금기나 기피의 대상이었다.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병원에서도 살 가망성이 없는 환자들은 그냥 방치되게 일쑤였고, 불치병의 이 환자들에게는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판에 박힌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 페블로로스 여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별 관심 없이 거칠게 취급당하는 것을 두고 평생에 죽음에 관한 연구했다고 한다. 약 20여 권에 달하는 죽음에 관한 연구 저서는 죽음에 관한 과거의 편견을 깨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새롭게 했고 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의미 있고 평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죽음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1999년 미국 시사지 타임이 선정한 21세기 100대 사상가에 들기도 해. 특히 1968년에 발표된 죽음의 순간, 어댄세 다잉이라는 책은 죽어가는 수백 명의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죽음의 과정이 5단계로 거쳐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제1단계는 부정의 단계이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암과 같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처음에 강하게 부정한다.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나에게라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부인한다. 2단계에서 환자가 현실적 견해를 갖다고 시간적 여유를 주한다. 2단계는 분노이다. 앵거.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며 자신이나 가족, 병원 직원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신을 저주하거나 주위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죽음의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그 분노에 반응하면 환자는 더 심한 분노를 일으킨다. 차라리 분노를 표현하도록 하고 아직도 가치 있는 인간이고 존경과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3단계는 타협의 단계이다. 바게인이. 죽음 앞에서 신이나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하려고 타협을 시도한다. 환자의 그런 말을 묵살하지 말고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타협의 단계는 기간이 짧다. 4단계는 깊은 우울증, 디프레션의 단계이다. 이제 도저히 회방이 없거나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 울기도 하고 조용히 있기도 한다. 슬픔에 젖도록 그냥 놓아두고 옆에서 귀담아 들어주고 부드럽게 대할 것이 필요하다. 제5단계는 수용의 어셉턴스의 단계다. 죽음을 받아들인다. 죽음을 수용한 후에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는다.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이다.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언어보다
무언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마지막 휴식의 시간인 것이다. 큐블르로스는 임상학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 특히 불치병 환자들이 평안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웃기고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말기 환자들이 가치 있고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음,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죽음은 여행을 떠난 것 같다. 나는 죽음이 기다려진다라고 말했던 키블러 요스 여사는 1995년 심장 발작을 일으킨 이후에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자신이 연구하던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은 평안했다고 전해진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는 것을 꺼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는 한국적 풍토에서 죽음을 새로운 학문의 장으로 끌어들일 때가 됐다. 우리도 죽음 학회가 있죠? 얼마 안 됐어요. 15년 됐나?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절대적인 운명인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대어라고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황해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평안하고 의미 있는 임종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죽음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은 임종자를 잘 이해하고 잘 돌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은 물리적인 정지만이 아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죽음은 생명의 소멸로 끝나지만 죽음은 종교, 철학, 의학,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면 소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죽음을 연구한 케벌레로서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평안한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훈통과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뉴스죠. 위에 인용한 이반 일리치의 5장에서 이반 일리치의 단계는 뭐겠어요? 지금은 임박한 죽음의 운명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바람 분노겠죠. 아직 잘 살고 있는 표도르 이바노비치가 이 부정과 분노로 수용 과정이 시작되는 죽음에 관한 이반 일리치의 이런 무언의 메시지였대. 꺼름직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 그지? 꺼름직하겠죠. 호박 사흘에 걸친 끔찍한 고통과 죽음. 그건 지금 어느 순간 이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 그는 일순 섬뜩해졌다. 하지만 당장 어찌할 바 모르지 있으려니 이 죽음은 자기가 아닌 이발일체에게 일어난 일이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구원투수처럼 떠올랐다. 시바라치 얼굴에 명확히 쓰여있듯 그런 생각을 하느라 굳이 우울한 기운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이런 판단에 한결 진정된 표도로 이바노비치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반 일리치의 임종에 관한 상대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는데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건일 뿐 자기는 전혀 무관하다는 표였다. 이반 일리치의 장례 식장인데도 그의 죽음과 망자가 된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시베르치의 태도가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안도하는 건 비단 표도르 이바노비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극심한 고통 끝에 만난 영성의 세계를 죽음에 대한 죽는 작가의 판타지라고 평가하며 바람직한 삶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김현경 교수나 실천적이고 행정적인 이타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쿠로사와 아키라의 감독도 왕자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끝까지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던 표도르 이바노비치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응? 거의 뭐 그죠? 이반 일치가 댐과 인간댐을 적절히 두루 갖춘 표도르 이바노비치와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의 세계관이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의 제목의 소설 일장의 주인공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어느 예술의 죽어 있는 사람이 문학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이반 일치를 대신 작가의 대변자로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를 설정한 건 주인공이 누가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바리츠가 주인공이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거의 누구나 삶과 죽음을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경험하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는 거지. 독자 대부분의 삶과 죽음이 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자각하게 함으로써 너도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아 라고 자각하게 하니까 이 소설은 어때? 대단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며 정교하다. 나보고프. 또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작가다. 이반 일치의 죽음을 읽으면 그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토마스 만. 그게 칭송하듯 인류의 고전이 된 거야. 이게 고전이 된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저들도 아무래나 마찬가지야. 다들 앞에 죽을 때니까 바라보겠지. 라는 이반 일치의 분석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주사심. 죽음이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라. 라는 뜻의 김성 문학관을 만난 그의 서재에 걸려있던 액자의 말처럼 삶과 죽음의 공존이 시적 상상력의 원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그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그게 바로 시적 상상력이라는 거죠. 창조사실. 아이와 리뷰에 수록된 영어로 번역되어 수록된 메젠티우스의 고문이라는 시에서 필자도 그런 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그리고 내가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거기 들어간 거죠. 그리스의 폭군 메젠티우스는 고문의 방법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묶었습니다. 손과 손 그리고 얼굴과 어깨를 꼭새로 고정시켰습니다. 하체가 썩으면 피가 나와 엉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더럽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질척질척 스며 나옵니다. 끔찍한 포옹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고문입니다. 거질의 설명입니다. 시의 어머니는 메젠티우스의 고문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책을 읽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메젠티우스의 고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의 죽음에 눈을 입맞춥니다. 죽음의 손과 나의 손이 꼭지로 고정되고 죽음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눈을 감으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죽음이 질문합니다. 죽음의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와 엉기기 시작합니다. 잠의 나인지 죽음의 나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질척질척 스며 나옵니다. 천천히 죽어갑니다. 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메젠티우스의 고문을 견디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주인공, 언어 예술의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이반일 씨가 드디어 등장하는 2장을 시작하는 문장이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인생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입니다.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가장 단순하고 평범했던 이반 일리치의 삶과 가장 끔찍한 것이었던 그의 죽음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음,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음, 단순하고 평범했던 삶이 가장 끔찍한 것이었던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사실. 그 삶과 죽음의 인과관계를 톨스토이가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반 일치의 죽음은 죽음의 12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 6장의 전반부 삶의 세상, 72장의 후반부의 죽음의 세상 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1장의 장례식, 2, 3장의 평범한 삶, 4, 6장의 죽음의 조우로 전반부가 구성이 돼요. 이 소설의 제목이 이반일치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점에서 7, 12장의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건 확실하죠. 7장은 다음과 시작됩니다. 병이 난 지 석 달 만에 이반일치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워낙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었으므로 좀 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 딸, 하인과 지인과 의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 깨달은 점이 있는데, 바로 그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 오직 그가 언제 자유를 비워줄지, 그의 존재로 인한 저 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언제 해방될지, 또 그가 언제 저 고통에서 노연할지에 쏠려 있다는 것이었다. 이 죽음이 완연해진 거죠. 그는 잠이 점점 줄었다. 아편을 쓰고 모르핀을 투약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통증을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6장과 7장 사이의 석 달이라는 시간 경과를 통해 이반 일리치는 삶의 세상에서 거의 격리되어 죽음의 세상에서 살게 됐다. 이 살게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그가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지대에서 소위 고통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질병서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이유, 그리고 이 소설이 인류의 고전이 된 이유도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지대 탐구 때문이겠죠. 이 소설의 후반부의 전반이 7부장이죠. 3장이라면 야곱이 신과 밤새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듯 이반일치가 저는 피할 수 없어 본격적으로 죽음과 대결하는 이게 언제냐면 두 주가 지났다로 시작하는 10장에서 12장까지 임종 순간까지의 후반부의 후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전반부 6개장과 후반부 6개장이 삶과 죽음으로 뚜렷이 구분되듯 그죠? 뒤하고 3화 죽음이었죠. 그 다음에 전반부의 3개장이 평범한 삶의 세상이라면 전반부 후반의 3개장은 삶과 죽음의 혼재 상태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6대 6인데 3대 3이에요. 그 안에. 이 기하학적 구조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쓱쓱 쓴 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썼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딱 있는 거죠. 무슨 의도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소설 2, 3장에서 진행된 그 처음에 소설 2, 3장에서 진행된 게 바로 이제 이반일치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삶의 묘사예요. 이거는 너무 간략해서 아쉬워할 정도예요. 뭐 어떻게 살아온 거지? 라고.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기류로 죽음의 숙명 앞에서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림으로써 이게 중간에 앞에가 너무 적으니까 이 소설의 담론을 보완하려 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이반 일리치의 생애를 묘사하는 그 2, 3장, 2장, 3장이죠. 전체 96쪽에서 20쪽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상투적인 문구인 클리셰가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이반일치 결혼이란 그가 대체로 본질적으로 여겨온 삶, 즉 항상 가뿐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사회가 장려하는 점잖은 성격의 삶을 파괴하기는커녕
고행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내는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의 혼잣말대로 그게 되게로 일부러라는 뜻이죠. 유쾌하고 품격 있는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반일 씨는 결혼 생활의 원칙을 정립했다. 가정 생활에서는 오직 아내가 남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과 살림과 침대 같은 편의상만을 요구했는데 이 원칙의 핵심은 사회적 통념이 정해놓은 외적 형식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명랑한 유쾌함은 그 밖의 영역에서 추구했으며 그런 것을 찾아낼 때면 무척 감사히 여겼다. 그리하여 일반 일리치의 삶은 대체로 그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즉 유쾌하고 점잖게 계속 흘러갔다. 일반 일리치는 그녀의 계획이 곧 자신의 계획임을 서로 마음이 일치함을 휘청거리던 삶이 다시 본연의 즐겁고 유쾌하고 점잖은 성격을 찾게 되었음을 깨닫자 기뻤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개 그의 신조대로 응당 그래야 하는 방식대로 즉 가뿐하고 유쾌하고 점잖게 흘러갔다. 이반 일치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기술된 느낌도 있어요. 이반 일치의 삶을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다고 요약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었던 죽음의 경험과 극적으로 대비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제가 톨스토이의 수준을 생각하면 못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쉽고 단순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루하게. 이발린 씨가 임박한 죽음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4장 직전의 3장의 마지막 문단이 그의 거실이 다른 모든 것과 비슷하듯 자신의 일상이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흡족해 해야 했다. 흡족해 했다라는 설명을 시작하듯 클리셰 같은 묘사에 어울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삶의 표본을 보여줘요. 남편과 아내와 딸이 지인들 무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일치했다. 병마다 1번 접시가 걸린 교실로 몰려와서 다정한 척하는 온갖 친구와 친척들. 특히 꾀지지한 자들이라면 다들 똑같이 말을 맞출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내쳤다. 이런 구질구질한 친구들은 곧 발길을 끊었고 볼러빈 집안에는 가장 훌륭한 사격의 인사들만이 남았다. 청년들은 나장카 주변을 맴돌았는데 페트리셰프 즉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셰프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예심 판사도 그랬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저들을 삼두마차에 태워 산책을 내보내거나 아예 멍석을 깔아줘야 하지 않을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상의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함없이 흘러갔고 매우 좋았다. 이반 일리치의 너무 평범한 삶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었다. 비단, 흑단, 꽃나무와 양탄자, 청동주곡 등 하나같이 중하고 광택이 화려한 물건들. 즉,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갖추는 것들 말이다. 그의 집도 그런 집안의 풍경과 너무 비슷했으므로 딱히 주의를 끌만한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뭔가 특별해 보였다. 위 인용 부사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없을 만큼 이반일치의 삶의 묘사가 극히 빈약합니다. 화자의 어조에서 아이러니한 어조가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4장부터 끝까지 이어질 이 소설의 담론의 본체를 할 수 있을 이반일치의 죽음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삶의 묘사를 두드러지게 빈약하게 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겨집니다. 이 소설이 이 소설의 독서 경험이 이반 일치의 삶이 아니라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초점을 흐리게 한 묘사야말로 이반 일치의 삶을 일다운대 중에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함인 듯합니다. 진짜 죽음의 경험 앞에서 이반 일치가 고위직 판사였다는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비슷하다 이거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평생 죽음을 연관 힐로로스 이야기로 자신의 자신이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대신 설명합니다.
이 여력은 엘립스 키블러로스의 얘기를 죽음의 공포를 대신 설명한다. 최초로 죽음학을 하며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던 정신과 의사 엘리베스 키블러로스. 그러나 그도 자신이 암에 걸리고는 다가오는 죽음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기자가 엘리베스 키블러로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의 대답이 이랬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은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튀어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이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죽음학을 해온 정신과 의사조차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죽음. 매일 밤 철창을 뛰쳐나온 호랑이와 실험하면서 이령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반 일리치가 대표하는 일반 대중 대다수뿐만 아니라 죽음의 경험을 대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온 엘베스 크브로로스와 82세의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50세 이전에 이미 시적 상상력으로 죽음 경험을 예감할 수 있었던 톨스토이에게도 죽음의 경험은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괴로운 옆구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숫자 만성이 되었다. 입속에서는 점점 이상한 맛이 느껴졌으며 뭔가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식욕이 떨어졌으며 기력도 몹시 쇠약해졌다.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뭔가 끔찍하고 낯선 것,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지금껏 겪은 적 없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뭔가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사실을 알 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의지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치는 그 점이 제일 괴로웠다. 그가 보기에 집안 사람들, 특히 외출하느라 항상 한 장 시인한 아내와 딸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울하고 까탈스러운 그에게 신경질을 내며 전부 그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의 모든 것이 요한 일리치에게 슬퍼 보일 정도로 의사의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의 상태가 전부 매우 나쁘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라고 자백하던 이반 일리치가 죽음이란 끔찍한 진실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위 단순하고 평범한 듯한 삶이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다를 바 없이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위선, 통치적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법정과 같았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를 대하며 짓는 표정을 저명한 의사는 환자를 대하며 똑같이 짓는 것이었다. 이반 유리식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였다. 의사는 이 부적절한 질문을 무시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질문은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공소한 것이었다. 오직 신화수 중인지 만성 카타라 맹장염인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뿐이었다. 요컨대 이반 일치의 목숨에 관한 의문은 없고 오직 신화수 중인지 맹장염인지를 두고 논쟁할 뿐이었다. 콩팥이죠. 콩팥 문제인지 맹장인지. 죽음에 임박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발생한 부정과 분노한 감정 대응의 단계에 의해 죽음 앞에서 신이나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하려고 타협을 시도한다라고 큐블러-로스가 죽음의 5단계에서 설명합니다. 1, 2치도 이완 1치도 6장에 이르러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자 계속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그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키제 베터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에 따르자면 키에르케 고른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로 죽는다. 논리학이 가장 기본이죠. 이게 논리학 추론의 가장 핵심이죠. 그는 평생 이것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절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왔다. 카이사르는 보편적 인간이므로 이것이 완벽히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카이사르 같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과 다른 완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테와 볼로디아, 장난감, 마부와 유모, 그런 다음 카텐카, 유년과 소년과 청년 시절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환희를 가진 바냐였다. 아니, 카이샤르는 바냐가 그토록 아끼던 줄무늬 가죽공의 냄새를 맡았을까? 아니, 카이샤르는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을까? 카이샤르도 어머니의 비단 원피스 주름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 법률학교에서 고개만 들어오게 고군분투 해본 적이 있을까? 아니, 카이샤르가 그토록 사랑에 빠진 적이 있을까? 아니, 카이샤르가 그토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카이샤는 모든 정확히 필면의 존재고 따라서 그가 죽은 건 옳지만 나 반야.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이반 일리치라면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도 카이사르처럼 필면의 존재라면 그런 줄 알았을 것이고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그렇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내 안에선 그 비슷한 어떤 낌새도 없었다. 나도 나의 친구들도 우리 모두는 카이사르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데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아예 거짓되고 그렇지 않고 병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쫓아버리려 했다. 그는 대신 다른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생각에 머물지 않고 엄연한 현실로 다시 돌아왔고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죽음이 머무는 자리에 다른 생각들 차례차례 불러들였고 거기서 의지할 때를 찾을 수 있길 바랬다. 여태껏 죽음의 생각을 가려주었던 지난날의 의식의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과거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감춰주고 숨겨주고 파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요즘 이반 일리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죽음을 가려준 예전의 감각을 복원하는 데 투자했다. 일하자, 일하며 살아온 몸이 아니던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멸의 인간이 죽음을 가지고 신과 타협해버린 시도 자체가 달걀로 바위치기일 뿐입니다. 그는 소재로 와서 자리에 눕고 다시 그것과 단둘이만 남았다. 서로 눈을 맞대고 있을 뿐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내줄 뿐이었다. 그리고 병이 난 지 석 달 만에 이반일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워낙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었으므로 좀치 설명할 수 없었다고 시작하는 7장으로 이어지면서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지막 2주라는 죽음의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반일 씨가 대책 없이 마주한 죽음의 숙명 앞에서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야말로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세계관의 전환이나 할 참회록을 쓰게 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멈춰버렸다. 숨쉬고 멈고 마시고 잠자는 이런 의미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숨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 톨스토이의 말이에요. 그죠? 참회록이요.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 희망이 없었기에 삶도 없었다. 뭔가 바라는 일이 있더라도 어, 그것을 이루든 못 이루든 결국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마법사가 찾아와 희망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말해오던 것을 희망으로 여기다가도 술에 깨면 닿기만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난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진리를 바라지도 못했다. 삶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저 하루하루 살고 걷고 또 걸어 심연에 도달했는데 내 앞에 파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똑똑히 본 듯했다.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었고 내 앞에는 삶과 행복이라는 희망, 진짜 죽음과 진짜 고통과 진짜 죽음, 그즉 완전한 전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눈을 가릴 수도 없었다.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휘어잡자 어떻게 해서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곧바로 자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니다. 나를 삶에서 때우는 그 힘은 사적인 욕망보다 훨씬 억세고 훨씬 충만하고 훨씬 보편적인 것이었다. 정반대를 향하는 것만을 제외하면 온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집착과 비슷했다. 나는 온님을 다해 삶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렸다.
이전에 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났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의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스스로 교활한 수단을 강구했다. 성급하게 목숨을 끊지 않으려 했던 것도 그 전에 반드시 온 힘을 기울여 나의 사상적 혼란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설 양식으로 극화한 이반일치의 삶과 참회를 계속 고백한 톨스토이의 그것이 닮은 건 이반 일리치 같은 고위직 판사나 그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 당시 작가라고 존경받던 전문직 집단의 위선적인 삶을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깨달음 앞에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기 위해 활동을 정당화할 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꾸며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성적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전한다. 모든 것은 계몽을 통해 발전한다. 계몽의 척도는 책과 신문의 보급의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그러므로 책을 쓰고 신문에 글을 실으며 금전적 보수와 존경을 받는 우리는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이론에 동의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누군가 의견을 내면 정반대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며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모두 금전적 보수를 받고 있었던 데다 같은 당파 사람들이 지켜세우자 자연스레 그래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무리가 미치광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음, 막연한 의심만 품었을 뿐이었다. 미치광이들이 다 그렇듯 나는 음, 다른 모든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이반 일체의 삶과 톨스토이의 그것이 닮은 또 다른 점은 물론 이반 일체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이고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어느무르무랑 한잔 행복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때였다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행복의 절정에서 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어느무르무라 완전한 행복이라 생각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때였으며 아직 50살이 되기 전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착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수입이 늘어나는 거대한 영지가 있었다. 어느 때보다도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찬사를 받았으며 누가 보아도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년배들에게서 조금처럼 볼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힘이 있었다. 농부들에게도 조금도 지지 않고 풀베기를 할 수 있었고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8시간, 3시간쯤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 교활한 자기 기만의 수단까지 썼던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났다. 나의 삶은 누군가의 어리석고 잔인한 장난이다. 나를 창조했을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가 어, 나를 세상에 만들어 놓고는 어리석게 장난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게 희롱하고 있다고 상상했는데 이 상상이 무척 자연스러운 거로 여겨졌다. 이것저것 배우고 정신적 육체로 성장하면서 3, 40년을 살았고 삶의 전반을 간파하는 분별력도 갖춰 이른바 삶의 절정에 오른 나를 결국에는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깨달은 채 그 정점에 바보 중에 바보처럼 서 있는 나를 누군가 우스워하며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떨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워 보일까. 죽음이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생활이나 행위에 어떤 함정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삶에 취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깨어나는 순간, 즉 죽음의 운명을 자각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기만임을, 아주 어리석은 기만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인간의 삶에는 잔인하고 어리석은 일만이 있을 뿐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나는 왜 살고 또 왜 뭔가를 원하는가? 원하고 왜 뭔가를 하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과연 나의 삶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가? 다르게 표현되어도 결국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인간의 지식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질문에 관한 모든 지식은 마치 정반대의 극을 가진 두 개의 반구처럼 나뉘어져 있던 걸 발견했다. 한편은 부정적이고 다른 한편은 긍정적인데 어느 극에서도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어떤 계통의 지식은 이런 질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정확한 해답을 내놓는다. 경험적 지식이 그러하고 그 국점에 수학이 있다. 또 어떤 계통의 지식은 이런 질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다. 하변지 지식이 그러하고 그 국점에 형이상하게 있다. 내가 정의했던 법칙을 더 엄격히 살펴보자 만물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발달하고 완성이 되면 복잡해지고 분화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았다. 모두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이었는데 무한의 경지에서는 복잡함도 단순함도 앞도 뒤도 선과 악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질문, 즉 욕망을 지는 나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온갖 지식이 아주 흥미롭고 매혹적이긴 하지만 그 정확성과 명백함은 삶의 질문에 적용되는 정도에 반비례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식은 삶의 질문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명확하고 정확해졌다. 반면 삶의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식은 흐려지고 흐릿해지고 매력을 잃었다.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생리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에 눈을 돌려본다면 그 사상의 빈곤함, 독도의 애매함, 자기 소관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 없는 자부심, 그리고 학자들 사이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심지어 학자 한 사람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모순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문은 신경 쓰지 않고 특수한 학문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야에 눈을 돌려본다면 인간 지적 능력에 감탄하는 한편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은 삶의 질문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무엇이고 당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미세 법칙이나 합성의 법칙, 유기체 발달의 법칙, 육체와 그 형태의 법칙이나 수와 양의 관계, 지능의 법칙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명쾌하고 정확하고 의심이 없는 답을 줄 수 있다. 죽음의 질문은 그건 삶의 질문이기도 한데 삶의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학문은 궁극의 원인을 연구하지 않을 때만 확실한 지식을 주고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주지만 궁극의 원인의 문제를 다루는 순간 경험적 학문은 헛소리인 거죠. 반면에 형이상학 또는 사변철학 등은 인과적 현상들이 인과성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버리고 궁극의 원인에 관련해 인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의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나는 무엇이며 세계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만 한국 철학자들은 어째서 본질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삶의 본질을 관념 혹은 실체 혹은 정신 혹은 의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라는 톨스토이와 함께 저도 동참하여 왜 그런 본질이 존재하는가? 그런 본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존재할 거라는 사실에 대체 무엇이 생기는가를 질문하고 싶은데 대답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며 세계는 왜 존재하냐는 질문에 소고차에게 모른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야 학문이 끈질기게 알고자 했던 것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내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이 길에 없구나. 사변적 학문의 경우 학문의 목적이 곧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임에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찾은 답 외에 아무것 해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 따위는 없다. 내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고백하고 필자가 전적으로 동의하였듯 서구 학문에서의 지적 방황은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더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나의 지적 방황은 나를 절망에서 구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더 키우기만 했다. 어떤 지식은 나의 자문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또 어떤 지식은 나의 절망을 숨김없이 확증하여 내가 도달한 결론이 정신착란이나 미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지식은 오히려 나의 생각이 분명히 옳으며 위대한 연인들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단언했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는 행복하고 죽음이 삶보다 낫다. 살면서 벗어나야 한다. 다행히 학자가 아니었던 톨스토이에게 죽음 앞에 선 삶의 무의미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탐구할 도구인 문학적 상상력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일치의 죽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여기지만 지금 참여라고 해서 그냥 쭉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설의 죽음 파트인 72장의 전개에 더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길게 인용하는 건 게라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반일치의 대조적인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때부터 이반일치는 게라심을 불러서 그의 어깨에 다리를 걸쳐놓은 채 그와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게라심은 그 일을 가뿐히 기꺼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해주었고 이반일치는 감동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 체력, 삶의 원기에는 모욕감을 받으면 느끼면서도 게라심의 체력과 삶과 삶의 원기에는 괴로워하기는커녕 위안을 받았다. 이만희씨를 죄를 괴롭힌 것은 거짓이었다. 왠지 모두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아플 뿐 죽어가는 것이 아니며 잠자코 치료를 잘 받으면 뭔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어, 가 나오리라고 보기라는 거짓말 말이다. 그는 무슨 짓을 하든 더 괴로운 고통과 죽음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를 괴롭힌 것은 거짓이었다. 즉 모두가 그들 자신도 알고 그도 아는 사실을 부인해가며 오히려 그의 끔찍한 처지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뿐만 아니라 그에게마저 거짓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거짓. 그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일어나는 저 거짓. 저 무섭고 장황한 거짓이라는 사건은 병문안과 커튼과 만찬의 철갑사과 수준으로 격화해버리는 저 거짓이야말로 이반일 씨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묘한 노릇이었다. 저들이 그를 두고 저런 소리를 늘어놓으면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내가 죽어가는 사실을 당신도 나도 알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 좀 그만두라고 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후기를 부린 적은 없었다. 그가 보기에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을 어쩌다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일정 부분 점잖지 못한 일로, 마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듯 격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한평생 모셔온 품이라는 것이었다. 이반일 씨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게라심만이 이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이반일 씨는 오직 게라심과 있을 때만 유쾌했다. 게라심은 가끔 며칠 밤을 언제나 꼬박 세우며 그의 다리를 들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반일 씨 좀 이따 푹 자면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럴 때면 참 좋았다. 그는 그가 반말로 아프지 않더라도 제가 이 정도 못해줄까 봐서요 라고 덧붙일 때마저 흐뭇했다.
게르신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정황으로 보건대 분명 그 하나만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점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그저 쇠잔에 가는 그저 쇠잔에 가는 명약한 주인 나리를 불쌍히 여길 따름이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방인 씨가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자 이 곧장에게 반문했다. 우리 모두 죽게 될 텐데 수가지 아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의 말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일이니 별로 수고롭거나 번거롭지 않고 또 자신이 이런 처지일 때 누군가 같은 수고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거짓 말고도 혹은 그 때문에 더더욱 이반 일체를 괴롭힌 것은 아무도 그를 바라는 만큼 그가 바라는 만큼 불쌍히 여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기나긴 고통을 맛본 뒤에 이반 일체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창피스럽지만 누구든 자기를 아픈 아이처럼 그저 불쌍히 여겨주기를 무엇보다 바랐다. 아이를 어리만지듯 달래주듯 성냥이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런 아이처럼 턱수염이 허옇게 센 고위 판사에게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쯤을 알았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래주길 바랬다. 그런데 게라슨과였으면 그 비슷한 걸 느꼈고 그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얻었다. 엉엉 울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울어주고 만져주길 바랐던 이반 일리치는 법원 동료인 세베크가 찾아오자 울음을 터뜨리고 다독임을 받기는커녕 곧장 진지하고 엄숙하고 고뇌에 잠기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관성에 따라 상소심 결의에 대한 견해를 맡기고 그것을 집요하게 고수했다. 이 거짓.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거짓이야말로 이반 이치의 마지막 나날을 독살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다. 실장에서 이반 일치가 하인 게라심의 연민에 감동하고 위안받고 그를 제외한 모두의 거짓에 괴로워하지만 그런데 자신도 법원 동료인 세베크의 마지막 이달 방문에서도 거짓의 가면을 벗지 못합니다. 팔장을 시작하며 끊임없이 엄습하는 예의의 저 무섭고 증오스러운 죽음. 그것만이 하나의 진실이고 그것 하나만이 현실이고 다른 모든 것은 한결같이 거짓이었다라고 참회력의 톨스토이처럼 이반 일치가 선언한 건 죽음의 질문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근대 문명의 위선을 이반 일리치 자신이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내려놓은 뒤 팔을 옆으로 눕는데 그는 자신이 가해왔다. 그는 게라심이 옆방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자제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처지와 끔찍한 고독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잔혹함과 하나님의 부재에 목마르다. 대체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대체 저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저를 이토록 끔찍이도 괴롭히는 겁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 대답이 있을 수 없음에 눈물을 흘렸다. 다시 통증이 일었지만 꿈쩍하지도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자, 올 테면 와봐.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엇을 위해서? 라고 혼잣말을 할 뿐이었다. 이후 감정이 가라앉은 그는 울음을 그치고 좀 더 죽인 채 정신에 집중했다. 음성으로 내뱉는 말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에 머릿속에서 들끓는 생각의 흐름에 귀 기울듯 말이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가들은 최초의 분명하고 강력한 계시는 이렇게 표현됐다. 무엇이 필요한가? 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통받지 않는 것, 사는 것, 워낙에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통증조차 그의 주의를 흩뜨리지 못했다. 사는 것, 예전처럼 사는 것 말이지?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야 예전처럼 잘 유쾌하게 사는 것 말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잘 유쾌하게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유쾌한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꼽아보았다. 그런데 기이함한 노릇이었다. 유쾌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여겨졌다. 어린 시절의 첫 추억들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랬다. 저 어린 시절에는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더라도 정말로 기꺼이 더불어 살만한 뭔가 유쾌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유쾌한 것을 누리던 사람은 이미 없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 관한 추억 같았다. 지금의 오늘날의 이반일치를 만들어준 것들이 떠오르자 당시의 기쁨으로 여겨진 모든 것이 이제 눈앞에서 싹 녹아버리며 뭔가 하찮은 것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역겨운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잦았다. 죽음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고 이반일치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남아있다면 그건 영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인식은 영혼이 죽어서 영이 된다는 사실, 성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혼이란 그토록 무심코 한 결혼은 환멸과 아내의 입냄새, 간능과 가식뿐이었다. 저 죽음 같은 업무와 돈 걱정, 그렇게 1년, 2년, 2년, 또 10년, 20년, 모든 것이 한결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죽음 같다. 하늘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다. 사회 통념으로 보기에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만큼 삶은 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준비 끝, 죽어라.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대체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삶이 이토록 터무니없고 역겨울 수 있을까? 정확히 그토록 터무니없고 역겹다면 대체 왜 죽여야하면서 왜 죽어야 하며 왜 죽어가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하지만 나는 도대체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 뭔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고 그 즉시 생사의 수수께끼를 송두리치에 풀어낼 유일한 해결책이란 뭔가 완전히 불가능 것인 양 치부하며 떨쳐냈다.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렇다. 이건 재판이다. 그렇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는 악에 받쳐 스스로에게 고함쳤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음을 치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계속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공포는. 그러나 아무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따금 모두 자기가 잘못 살아서 일어난 일어날 생각이 들 때마다 당장 자기 삶을 옳았다고 해상하며 그는 그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이반 일리치가 알게 된 삶의 진실은 자, 준비 끝, 죽어라 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삶의 세월이 흐를수록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산을 내고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으로 보기에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만큼 삶은 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은 사회 간섭, 즉 아내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성장 중심의 근대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허구였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필자가 공부는 왜 하는가? 미래를 대비하는 시적 상상력 훈련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던 현근대 시대의 특징을 영적 차원을 발견한 톨스토이가 선취했다. 미리 얻었다라고 해줍니다. 꼭지점. 오래전에 최적화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요. 강의록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만나니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목격한 충격이 나를 하여금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ABC의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A가 상승 지점의 출발점이고 B가 가장 높은 꼭지점이며 C가 하강 직선의 도착점이에요. 이런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A, B의 과정 속에 있으면 나이든 나는 B, C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을 찬양하는 성장 과정 속에 있으면 나는 죽음을 성청하는 소멸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죠. B의 꼭지점에 도달하면 목격하게 되는 저 멀리에서 보이다가도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의 도착 지점 C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깊이. A, B, C라는 삶과 죽음의 삼각형에서 A, B는 근대의 성장 소설에 적합한 시간관이에요. 그죠? 성장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소설은 언제나 죽음의 냄새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A, B, C의 과정을 전부 다 예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젊은 사람이기에 A, B의 성장 과정 이후에 B, C의 소멸 과정을 생리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표적화 자신이 죽음의 경험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에서 B라는 해피엔딩의 유토피아라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거대 서사가 힘을 잃었단 말이죠. 근데,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탈근대 시대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여러분은 죽음의 깊이를 심리적으로 간접 학습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성장 시대 이후의 쇠퇴 경험을 미리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여기신다. T.S. 엘리엇과 조셉 폴라드가 대표하는 19세기 모더니즘 운동이 발견하고 1960년대 유행한 학생 저항 운동을 꽃피웠던 영성사상의 부활을 특징으로 하는 학문의 담론을 톨스토이가 선취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직도 유명해요. 아직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반 일치의 죽음의 후반부의 후반, 즉 이반 일치의 삶의 마지막 3일을 묘사하는 그 12장은 절체절명의 완전한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만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전부 거짓 시험을 궁극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끔찍하리라는 건 라는 의사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주된 고통이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전날밤 광대뼈가 톡 부러지고 선량하게 생긴 게라sim의 주름에 겨운 얼굴을 보던 중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온 생각, 즉 정말로 나의 의식적 삶이 참전체가 그게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자기가 삶을 잘못 살아왔다는 예전에는 불가능하고 여었던 그런 가정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충동, 그 당장 떨쳐내려고 했던 저 어떤 충동이야말로 진짜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직장도, 삶의 방식도, 가족도, 사교계와 직장의 이해관계도 이 모든 것이 되었을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변화하고 했었다. 그러다 돌연 스스로 변호하는데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러자 변호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그렇다면 하고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의식을 지는데 삶을 떠난다면 그걸 바로 잡을 수조차 없다면 그건 대체 뭐지? 이게 바로 잡을 수 없었. 이게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키로 최근에 나온 리빙의 주제죠. 잡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영화죠. 그는 똑바로 들어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뒤집어 보았다. 아침에 하인을, 그다음에 아내를, 그다음에 딸을, 그다음에 의사를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밤 그의 어, 앞에 펼쳐졌던 끔찍한 진실을 확증해 주었다. 그들에게서 그는 자신을, 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면, 또 이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을 뒤엎는 거대하고 끔찍하고 거대한 기만임을 또렷이 깨달았다. 이런 의식이 육체적 고통을 열패로 배가했다. 그는 끙끙 앓고 몸부림치고 옷을 지어뜯었다. 의식이 숨통을 조이고 짓누르는 것과 같았다. 그다음에 모든 걸 추구했다. 이반 일치가 직장도 삶의 방식도 가족도 사교계와 직장의 이해관계도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근대적 삶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려는 충동. 그가 당장 떨쳐내려고 했던 저 아득한 충동이야말로 진짜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러니까 다 그전의 삶의 길을 바꾸고 잘못 갔던 거죠. 이제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 문명 이래 근대 시대까지 계속된 성장 중심의 담론을 거부하는 영성 차원 중심의 담론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이반 일리치가 너무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자신이 파멸했고 더는 돌이킬 수 없음을 끝이 완전히 왔음을 완전한 끝이 찾아왔음을 깨달았지만 그리고 그런 강력한 유혹만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건 뭐, 그건 소설이라는 허구 세계의 주인공이 파멸한 기록일 뿐이에요. 응?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파멸한 이 소설의 창작 독서 경험은 이 소설을 쓴 톨스토이를 비롯한 독자에게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이키로에서 성공적으로 묘사했듯이 살아서 변할 수 있을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이는 T.S.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서구 제국 주의 유럽 문명의 현실을 삶 속의 죽음이라 묘사하며 죽음 속의 삶을 촉구했던 이유하고 만나는 거죠. 그럼 죽음은 그것은 어디 있는가? 그는 예전의 습관대로 죽음의 공포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포도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 소설을 번역한 김연경 교수와 이기루의 구로사와 감독이 이반 일리시가 죽으면서 극적으로 만난 영성의 세계의 빛, 구원의 빛을 의도적으로 관과한 것.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본 것 같아요. 영성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시스템 담론 시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뚜렷하게 설명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기반이 되는 그 이전에 쓴 타메록하고 그 이후에 쓴 톨스토이의 예술을 비교 분석하여 톨스토이 주의의 근간이 된 영성 사상의 틀을 이 기회를 빌어 검토해 보고자 하는 건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뒷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사회록에서 톨스토이는 기존의 이성적 담론 체제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처럼 네 가지 방법으로 모순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했었다.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봐도 나는 네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첫 번째 길은 삶이란 악이고 무의미하고 헛되고 덧없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고 한 번 깨닫고 나자 눈을 가릴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길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이 길에도 몸을 맡길 수 없었다. 석가모니처럼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안 이상 한가로이 사냥이나 다닐 수 없었다. 그렇게 살기에는 내 상상력이 너무 활발했다. 또 이제는 쾌락을 알게 주는 더없는 한순간의 우연히 기뻐할 수 없었다. 세 번째 길은 삶이 악이고 어리석다는 깨닫고 삶을 멈춰버리는 것, 즉 죽은 목숨을 끊는 것이다. 나는 삶이 악이고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참한 목숨을 끊지는 못했다. 네 번째 길은 삶이란 어리석은 것이고 황대 노름임을 알면서도 솔로몬이나 소페노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짓거리고 심지어 책을 쓰기까지 하는 것이다. 참으로 역겹고 괴로운 길이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목숨을 끊지 않은 건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현자의 사상과 내 삶의 도정은 참으로 확실하지만 내 판단의 진실성에 대한 어렴풋한 회의가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회의란 이런 것이다. 즉, 나의 이성이 삶이 불합리하다는 걸 깨달았다.
즉 나의 이성보다 더 고차적인 이성이 없다면 그런 건 없고 그 존재에 입증할 수 없지만 나의 이성은 삶의 창조자인 셈이다. 이성이 없다면 나도 삶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창조자인 이성이 어떻게 삶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르게 생각해 보죠. 삶이 없다면 나의 이성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삶의 아들인 셈입니다. 삶이 모든 것이다. 이성이 삶의 열매인데 이성이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딘가 석연치 않을까. 그런데 학자나 현자가 내세우는 이성에 기초한 지식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지만 무수한 대중 인류는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으로 그 의미를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신앙, 과거에 내가 배척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신앙이라는 걸 재발견합니다. 근데 세계관의 아버지 데카르트 담론을 비롯한 모든 철학적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의심에서 출발해 신앙이 허용하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이상과 경험의 법칙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엄격하게 이성에 기초한 지식은 삶의 질문에 대한 내가 얻은 모호한 대답밖에 주지 못했다. 처음에는 학문이 확실한 대답, 즉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삶은 무의미하고 악이라는 해답을 준 듯했다. 그러나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해보자 그 해답이 확실하기는커녕 나의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브라만 솔로몬, 쇼펜하우어가 내놓은 해답은 표현만 엄격하고 애매모호한 항등식에 지나지 않았다. 영은 영이다. 무로 여겨지는 삶은 욕심보다. 철학적 지식은 무엇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 해결은 애매모호하다고 답할 뿐이다. 모든 신앙의 본질은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의미를 삶에 부여하는 데 있거든요. 무한한 신, 영혼의 신성, 서로 연결된 신과 인간의 일, 도덕적 신앙, 선악의 등의 관념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류의 삶이 거쳐온 머나먼 과거에서 만들어진 관념들, 그것 없이는 삶 자체로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관념들이다. 그런데도 나는 인류 활동의 소산을 모두 버리고 나만의 관념을 새로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하나 문제였던 그러한 인류 활동의 소산을 버리고 나만의 관념을 새로이 만들려 했던 것을 자각함으로써 잃어버린 신상을 다시 찾았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신을 찾으며 살아라. 그러면 신이 없는 삶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안과 주변의 모든 것이 아주 밝게 빛났고 이 빛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갈 중동에서 벗어났다. 이 대전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다.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숨이 사그라지다가 끝내 더는 살아갈 수 없고 자살밖에 길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 힘이 다시 슬며시 되살아났다. 이상하게도 나에게 되돌아온 힘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수년 시절 나를 휘감았던 그 힘이었다. 나의 가장 먼 나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로 되돌아갔다. 나를 만들고 나에게서 뭔가를 바라는 의지에 대한 신앙으로 되돌아갔다. 내 삶의 목적은 보다 선한 삶이 되는 것. 즉, 내 이 의지와 일치하는 삶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이 의지는 아주 먼 과거의 인류 전체가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만든 것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신과 도덕적 완성에 대한 신앙,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에 대한 신앙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지금은 신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참회록을 시작하며 톨스토이가 단호하게 선언했던 제도적 신앙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기억한다면 논리적 모순, 비약이 옛날에는 왜 비판했는데 갑자기 돌아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될 문제예요. 종교의 가르침은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종교의 가르침은 삶과 아주 멀고 무관한 저 어딘가에서 신봉된다. 종교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그냥 삶과 관련 없는 피상적 현상일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생활이나 활동을 보고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열성적인 종교의 신자와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신자에게 유리할 게 없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의 신앙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둔하고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지혜, 성실, 정직, 성실, 덕성은 오히려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톨스토이가 고백하듯 이때의 신앙은 그리스도 정교회의 제도적 신앙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되돌아간 신앙도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참회록은 신앙 고백에 논리적 보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6살 때 기도를 그만두었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제계를 지키는 것도 스스로 그만두었다. 나는 유년시 때부터 배워온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믿고 있었다. 무엇을 믿는지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신을 믿고 있었다. 아니 신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신인지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어린 시절의 첫 추억들을 인생의 유쾌한 최고의 순간들이라고 기억했듯 톨스토이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어떤 시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무엇을 있는지 결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부정하지 않았고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영혼의 신성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쓰고 어? 그리고 그것을 소설화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쓴 뒤에 톨스토이 주의의 결정적인 저서가 되는 톨스토이의 예술을 또 쓴 건 오해가 생길지 모를 가능성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톨스토이의 예술을 쓴 목적은 신앙의 두 차원, 제도와 영성 중 신앙의 기초가 되지만 제도권 종교에서는 오랫동안 사실은 지금도 모른 척하는 듯한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영성 사상을 부각하려는 이반 일리치가 빨려 들어가야만 그것의 구멍에서 빛난 빛, 그 의미 이거 다 오해하고 있죠. 톨스토이의 예술을 통한 톨스토이의 해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추수는 인간의 생이 끝나는 순간이며 추수꾼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독버리는 태워질 것이나 밀은 탈곡되어 북간에 쌓일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세상의 삶이 끝날 때 거짓된 시간은 모두 사라지고 영원의 참된 삶만 남을 것이다. 성령이신 아버지에게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은 필요한 것만 취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나이가 없다. 그래서 아키라와 김현경 교수가 그런 처지에 있는 듯한데 이반 일리치가 만난 영적 그 구원의 빛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톨스토이 예수에서 말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그 상실을 감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을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육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들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으며 영혼은 영원하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영혼의 의식을 죽이고 산다.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를 보자기에 써서 땅에 묻어놓는 것이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읽었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이 교수의 소설 읽기를 다시 읽은 건 지식인들이 이반 일리치가 최종적으로 만난 영혼의 빛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성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이기 때문이었습니다.